황영준입니다. 예, 저도 아까 지나가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3,0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사실 여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 공무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굉장히 많은 일을 해요. 일단은 국회의원 한 분당 밑에 이제 보좌관이나 비서관, 요새 뉴스 보면은 이제 뭐 돈봉투를 배달했니 뭐 이런 안 좋은 소식들로 많이 나오는데, 원래는 보좌관 비서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의원들이 이제 직접 한 사람이 직접 모든 그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10분 정도 보좌관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은 299명이니까 1인당 10명씩 하면은 이미 한 3,000명 되죠. 거기다가 저는 이제 그 각 정당이나 의원님 소속이 아니라 여기 이제 국회 사무처라고 이제 지원 조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 국회 사무처에 소속된 공무원이에요. 저희는 이제 어떤 정당 소속이나 정파적인 그게 아니라 중립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의원들이 처리하는 법안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랏돈, 그 1년에 나랏돈을 한 300조가 넘게 나랏돈을 써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 혹은 이제 다른 분들한테 거둔 세금을 가지고 이제 복지나 교육, 뭐 국방 이런 데 이제 탱크, 아까 보신 뭐 탱크 사고, 배 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학교 뭐 학비, 그다음에 뭐 복지비 그런 것들 지출하는데 300조 넘게 쓰는데, 그거를 여기 국회의원들이 한번 살펴보고 야, 이 예산은 좀 늘려라, 이 예산은 좀 줄여라, 이런 심사를 하는데, 그런 심사를 의원님들이 다 보려면은 이 양반들이 정신이 없어요. 아유, 언어를 좀 순화해야지. 국회의원님들이 그걸 다 보실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이제 보고 이 법률안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보고서를 써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의원님들이 아,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저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자료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기획재정위원회인데, 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까 보신 그 본회의장에서 모든 걸 다 결정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나눠가지고, 우린 지금 현재 국회에 한 16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그 소관별로 다 나눠가지고 여기서 먼저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본회의장 가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기서 보시기에도 여기서 이렇게 막 열심히 토론하시기에는 조금 격식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진짜 이제 실질적인 중요한 내용은 아까 보신 그 조그만 방에서 한 10분 내외로 모여가지고 구체적인 것들을 다 심사한 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곳은, 여기 보면 의원님들 앞에 명패, 여러분들 명패 뒤에 검은 명패에 보면 의원님들 이게 써 있어요. 그 성함들이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금 기획재정위원회라는 곳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데, 여기가 워낙 그 정부에서 세금을 얼마 거둘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총괄해서 결정짓는 부서가 기획재정부거든요. 그쪽을 소관하기 때문에 여기는 유명한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은 위원회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오실 박근혜 의원님도 여기 소속이시고, 여기 이제 민주당에서 얼마 전까지 당대표 하셨던 손학규 의원님도 여기 소속이 돼 있어요. 지금 뭐 보니까 손학규 앉으신 분이 여기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당대표 하시던 그 자리예요. 여기도 박근혜 어디 갔어? 자리 잘 맡으셨네. 네. 하여튼 그렇고, 저는 이제 공무원으로 이제 여기서 근무한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일단 여러분들하고 하나하나 공무원이란 뭔가, 또 국회에 대해서 뭐 정치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짧게 제 소개를 마치고. 네, 선호하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여기 앉아서 하면 이게 자세가 앉아서 하면 한번 볼까요? 어떻게 나오나? 어떤 자세가 되는가? 이렇게 몸이 딱 젖혀져 버리기 때문에 그냥 서서 여러분들하고 좀 편하게 나누실 거예요. 아까 보면 방망이보다 더 크고 방망이 치는 판도 더 크죠? 네. 아까 본 전체 본회의장에는 더 큰 게 있어요. 네. 네, 이제 먼저 저희 적어주신 질문 먼저 진행할게요. 이거 질문 안 적었다고 질의를 못하는 건 아닌데, 일단 적어놓은 거 먼저 질문하고 추가로 질문 있으시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마음에 드는 질문을 고르시면. 설레인다. 네. 이거 먼저 할게요. 간단한 일부터.
국회의원은 매일 일만 하고 휴가는 없나요? 네, 궁금하다. 궁금하시죠? 국회의원들의 하루하루 삶이 어떨지. 국회의원들은 사실 뭐 일 안 한다, 텔레비에서는 일 안 하고 국회에 쌓여 있는 법안이 몇 개다, 국회 놀고 있다, 계속 싸움만 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실제 국회의원은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체력입니다. 엄청난 일정을 소화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뭐 가깝게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스케줄이 많아요.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국회가 열리는 것은 이제 헌법이나 국회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통 2월하고 4월하고 6월하고 그 다음에 9월에서 12월까지 그렇게 그 국회를 열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여서 여기서 토론하고 그 나머지 그럼 1월, 3월, 5월, 7월, 8월은 뭐 하시나요? 다들 노시나요? 그럴까요? 이제 그때는 자기 이제 소속 지역구가 있겠죠. 이제 뭐 자기 지역구로 내려가서 손 한번 보자면 각종 행사 참석하시면서 이분들은 매년 4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해서 뽑혀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뭐 동창회 행사도 나가시고 뭐 지역 발전 위해서 또 거기 그 지역 주민들 한 분 한 분 만나가면서 뭐가 어려우십니까 하면서 얘기 듣고 그 얘기들을 얻어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렵다고 한 것들을 다 이제 보따리를 다 싸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법도 만들고 예산도 더 증액하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제 지역구하고 여기 국회하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휴가가 없나 뭐 알아서 잘들 쉬시겠지만 실제로 굉장히 바쁘게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정해진 휴가가 따로 있지는 않나요? 국회의원들. 직장인들은 여름에 쉬잖아요. 네. 국회의원님들은 뭐 휴가 떠나시고 이런. 예, 자체적으로 쉬시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예, 근데 굉장히 제가 의원들의 하루를 제가 한 일주일 정도로 같이 쫓아다녀 본 적이 있는데 전날 그렇게 뭐 12시, 1시까지 회의를 하고 나서도 아침에 6시 전에 딱 일어나서 아침 운동하고 7시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다 사람 만나는 데 써요. 그리고 뭐 그 사이에도 계속 일하시고 뭐 검토하시고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제로 바쁩니다. 그리고 야, 국회의원 평상시 일과는 뭐 이런 질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거랑 비슷한 것 같고요. 투표 시 찬반이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찬반 가부 동수 그 좀 어려운 말인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입니다.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예. 아무거나 넘어가는. 아니요, 그냥 그거 안 된 거예요. 그냥 폐기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 어떤 법률안인데 법률안이 올라왔을 때 찬반이 똑같다 그러면 그냥 그 법안은 의결이 안 된 걸로. 다시 못해요. 다시 하려면 이제 그걸 다시 처음부터 다시 순서를 밟아 와야 돼. 예. 아까 예. 근데 그만큼 굉장히 그래서 국회의원이 299명인 이유도 사실 왜 홀수로 끝나냐면 가부동수인 상황을 가급적이면 안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사람 수는 그런데 출석한 사람이 딱 홀수 짝수인데 반반이다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네이버 치셔도 이제 다 나오고 국회에서 폭력 사태 시 처벌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여러분들이 보신 게 이제 막 와서 서로 싸우고 때리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국회의원은 이제 현직에서 그 회기가 진행 중인 동안은 그 현행범이 아닌 이상 이제 그 처벌받지 잡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을 이제 직무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사실 만든 거거든요. 옛날에 이제 뭐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민주화되기 전에 그 군사정권 시절이나 이럴 때는 국회의원이 누가 한 명이 나와가지고 계속 그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는 말을 자꾸 하고 다녀요. 그리고 거스르는 법을 자꾸 내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눈에 가시 같겠죠. 잡아가고 싶겠죠. 근데 그 사람을 못 잡아가게끔 만들려고 그런 이제 그 국회의원들한테 특권을 주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좀 더 자유롭게 발언하실 수 있도록. 근데 이제 폭력 사태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제가 예를 들어서 김태훈 멘토를 이렇게 한 대 탁 쳤다. 이거는 이제 형사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사실상은 의원님들은 처벌이 거의 어렵죠.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서 뭐 그리고 검찰 가서 조사도 받고 그러시지만
네. 처벌이 되는 경우는 극히 이제 드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폭력 사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오히려 처벌이 어떻게 됐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가급적이면 대화로 해결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제 자꾸만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뭐 양극화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라고 한 덩어리로 돼 있지만 사실은 그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사이 갈등이 그만큼 큰 거예요. 국회를 처음에 이제 그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는 국회라는 곳을 그 아레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이제 원래는 경기장이에요. 그 국민들이 갖고 있던 그 불만이나 서로 그 이해가 다른 부분들을 대신 와서 싸우는 거거든요. 여기 와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역 구민들은 농민들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농민들 죽어가는 그 법을 지금 눈앞에서 처리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농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자기 그 여기 앉아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안 돼요 그거. 이렇게 하면 그 지역구 농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걸 안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역사를 잡고 이거 방망이도 뺏어가지고 안 돼요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만 벌어지는 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이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갈등이 크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이익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데 손해보는 사람들의 손해가 너무 크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너무 이익을 가져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대신 여기 와서 싸우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자꾸만 연출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말로 해서 합리적으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결정을 하면 좋겠지만 대화로 풀 수 없는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절대 무조건 안 되는 것들이 돼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는 돼서는 안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회의원이 되는 방법은 어떤 길이 있나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을까요? 비례대표, 네. 지역구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요즘 민주당에서는 이제 청년들 비례대표를 만든다고 청년들을 이제 나는 가수다라든가 뭐 이제 그 나는 가수다가 아니죠 그 뭐죠? 슈퍼스타 K. 네, 슈퍼스타 K와 같이 이렇게 경연 방식으로 후보를 뽑겠다고 하는데 비례대표는 이제 지역구에서 투표 없이 그 사람을 이제 그 우리가 투표장에 가면은 여러분들 아직 투표를 안 해보셨겠지만 사람 이름이 쭉 나와요. 우리 지역에서 후보로 나온 사람이 누구다 그러면 그 사람 이름 중에 하나를 찍고 그 다음에 옆에 당이 있어요. 당 이름이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찍어요. 그래서 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예를 들어 한나라당에 동그라미 친 사람이 50명이다. 민주당에 동그라미 친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은 그 비례대표로 순번을 쭉 정하게 되는데 그 비례대표 자기가 이제 가져간 투표율만큼 한나라당에서는 5명이 비례의원이 당선이 되고 민주당에서는 3명이 당선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에서 직접 이제 선거 여기 뛰들어오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이제 거기서 자기가 직접 당선돼서 되는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정치 신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예전에 뭐 변호사를 했다느냐 아니면은 뭐 지역에서 이제 다른 활동을 그 사회단체 활동을 했건 시민사회 활동을 했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 국회에서 그 지역에서 그 현역 의원하고 이제 선거를 해가지고 이기고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 현역 의원은 날마다 4년 내내 이렇게 악수를 하고 다녔는데 당연히 아는 사람도 더 많고 그 지역에 훨씬 자기를 돕는 사람들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정치 신인이 의원으로 그 국회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비례대표로 들어와서 이제 자기 얼굴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지역에 가서 선거해서 이제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계속 커가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두 가지 방식이 있고요. 국민의 대표라고 하시는데 왜 청소년은 투표로 국민의 대표를 뽑지 못하나요? 대단히 안타깝겠습니다. 이제 아직도 이제 민법상 성인이라든가 성인 기준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좀 투표권이 거기까지밖에 지금 안 내려갔고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생들까지는 아직은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으로 보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생각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의무교육이 이제 현재 중학교까지잖아요. 의무교육 기간이 지나면 저는 투표권을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특히 이제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투표권이 없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이해관계에 귀 기울이질 않아요. 오히려 교육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보다는
그 학교 선생님 그리고 학교 저기 교장 선생님이나 뭐 재단 이사장 이런 분들의 의견을 더 많이 듣겠죠. 그분들이 훨씬 더 영향력이 있고 투표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청소년들의 입장을 좀 대변하기 위해서는 저는 최소한 고등학교 한 2학년이나 그 정도부터는 투표권을 줘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청소년들의 그 생각이나 그 요구가 좀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연봉은 궁금하시죠? 네, 얼마쯤 받을 것 같아요? 상품 있어요. 저희 상품 이런 거. 1억 4천 4천만 원. 연봉 네, 연봉 8천 6,500, 8천. 급마다 다르요. 국회의원이 급이 다르진 않아요. 국회의원은 이제 뭐 자기가 뭐 3선 의원이든 뭐 5선 의원이든 국회의장하고 일반 의원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다 평등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다른 봉급을 받아가진 않습니다. 다른 데도 아, 뭐 물론 이제 자기 뭐 땅이 있으시거나 하면은 뭐 이제 부수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연봉은 거의 근접하게 맞추셨어요. 1억. 네, 한 1억 정도 받을 거예요. 그 정확한 액수는 제가 밝히기 좀 어렵고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정도를 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여러분이 비교하시기 편하시려면 그 정부의 장관이나 차관들 있죠. 그 정도 대우를 해드리기 때문에 국회의원 개개인에게 월급도 그 정도로 받고 있어요. 예. 연봉이 근데 뭐 아까 뭐 4천만 원 이 정도면은 그 대졸 신입사원 연봉이 그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가지고 국회의원 활동하기 조금 좀 작겠죠. 의원들한테 그 정도 큰 연봉을 주는 이유는 저는 이런 측면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의원들이 정말 자기 생계도 이어가기 힘든데 월급 조금 받아가지고 활동을 하다 보면 그만큼 옆에 와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돈 봉투도 찔러주고 뭐 이렇게 자꾸 로비를 하는데 굉장히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사실 그런 이해관계에 휘둘리지 않고 일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정도 주는 것에 아 세금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 정도도 안 준다면 만약 오히려 더 이분들이 자기 국민들 생각 안 하고 자기한테 와서 이제 로비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기댈 가능성이 높죠. 그런 측면에서 월급이 너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은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주십사. 정치인이 가져야 할 자세는 그 다음에 이제 진보가 나아가야 할 길은 어느 분께서 이렇게 그 거대한 질문을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 질문이랑 좀 유사한 것 같아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진보 보수나 좌파 우파의 차이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진보 보수라는 것은 일단 좌파 우파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아까 소개할 때 이쪽에 오른쪽에는 조금 보수적인 분들이 앉아 계시고 왼쪽에는 조금 이제 진보적인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이렇게 소개를 드렸잖아요. 예, 예전에 이제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뭐 대통령이 있고 그다음에 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런 국가가 성립된 게 여러 가지 역사적 계기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1789년에 있었죠. 여러분 역사 시간 아마 배웠을 텐데 그때 이제 좌파 우파라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보는 견해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조금 급진적인 생각 가신 분들은 이제 모였을 때 왼쪽에 앉고 조금 보수적인 생각 가지신 분들은 오른쪽에 앉고 뭐 저는 그렇게 들었었고요. 이건 뭐 정확한 대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 진보나 보수의 개념도 뭐 여기서 조금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 그냥 뭐 말 그대로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질문이 어렵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조금 옹호하시는 분들이 보수라고 볼 수 있겠고, 예, 진보는 이제 더 많은 평등을 지향하고 더 많은 이제 옛날에는 귀족만 사람이고 나머지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역사의 방향이 있다는 거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자유와 권리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더 가난한 사람이 없게끔 더 많은 복지를 행하자.
그러니까 현실에서 보는 진보 보수의 차이는 아마 그런 쪽에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죠. 뭐 무상급식이라든가 이런 게 사회적으로 불거질 때 더 많은 아이들에게 밥을 나눠주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좀 진보 쪽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고, 나라 돈 걱정해야지, 나라 무너져. 사실 진보나 보수 어느 쪽이 더 옳으냐 그러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그리스라든가 지금 뉴스 보면은 그런 얘기들 많이 나오죠. 유럽에서 더 많은 복지를 행하겠다고 이제 정부 지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나라가 폭삭 주저앉게 생겼어요. 나라 빚이 너무 많아서. 세금들 들어오는 거는 뻔한데 이 돈 가지고 이제 너무 많이 나눠주다 보니까 나라 자체가 이제 부도나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수 쪽에서는 야, 세금 들어오는 거 뻔히 있는데 이거 가지고 그 돈 다 지급할 수 없다. 현실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하는 게 또 보수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게 또 필요하겠죠. 예, 그런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이견이 갈릴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조건 진보라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고 무조건 보수라고 해서 옳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이 더 옳은 거에 대한 판단은 여러분들께서 하실 몫이지만 보면은 대충 그런 식으로 의견이 많이 엇갈릴 때가 많아요. 아 어렵다. 정치인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오늘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인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뭐 싸우고 그다음에 뭐 어떤 게 있어요? 돈 받고 부패했고 또 네, 텔레비전 많이 나오고 거의 연예인들이에요 거의. 의원님들이 좀 액션을 과장해서 하는 이유는 또 그것도 있어요. 그래야 텔레비 나오니까. 자기 이제 그런 농담도 있는데 뭐 구골 안에 실리는 거 외에는 한 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한 번 더 나오는 게 의원들한테 이익이에요. 왜냐면 자기 지역구 가서 자기 얼굴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굳이 기수니까 한 번이라도 더 나오려고 액션을 좀 과장되게 하시는 것들도 있어요. 이번에 그래서 FTA라고 여러분 잘 아시겠죠? 한미 FTA를 할 때는 회의를 공개를 아예 안 해버렸어요. 본회의를. 그 결정의 이면에는 이런 게 있어요. 회의를 공개하게 되면 카메라가 들어오죠. 카메라가 들어오면 언론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이 가만히 있다 갑자기 격해져요. 이렇게. 한 번 더 나와야 되니까. 근데 카메라가 안 들어오고 공개가 안 되면 굳이 싸울 이유가 없죠. 굳이 이렇게 가서 때릴 이유도 없고. 네. 그냥 적당히 이제 서로 물리적 충돌은 훨씬 줄어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들 많이 좀 한나라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정치 선거 때만 아부한 선거 때만 아부한다. 네. 또 정직해야 한다. 정직하지 않다. 뭐 이런 말씀이시나요? 정직해야 한다. 네, 정직해야 된다. 그렇죠. 다 거짓말 같죠? 이제 누가 뭐 말을 해도 또 띠 두르고 차 타고 마이크 들고 로고송 부르면서 네. 연예인들. 네. 그때만 보신 거죠. 그러니까. 네, 그때밖에 안 보이니까. 국민들이 정치인에게 너무 안 좋은 기분. 안 좋은 생각만 가지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혹시 또 네. 이하 논문. 여기 뭐 긍정적인 이미지 하나도 없고 다 부정적인 이미지밖에 없는데 그만큼 그 뭐랄까 그거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제 뭐 미국 오바마 대통령 뽑힐 때처럼 그때는 정말 보면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고 존경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우리에게도 있구나 이런 분위기가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교민들이나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 일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조금 더 발전하면 모르겠어요.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면 미국은 이런 국회를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년이 넘었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한 1200년 정도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뭐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그런 이제 모여서 회의하는 문화가 발달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50년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그런 문화가 성숙하기는 조금 이른 그 역사가 좀 부족한 걸 수도 있죠. 그래서 정치 그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좀 풀어내기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보면 공정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더 힘든 사람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이 자리에 하나하나 앉아 있는 분들은 앉아 계시다 보면 있는 사람들이 자기한테 게임의 룰을 더 유리하게 가려고 노력하겠죠. 만약에 사장님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사원들한테 조금 더 봉급 조금 주면서 나는 이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는 방식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려고 노력하겠죠. 우리 사원인데 이 양반이 이제 일은 안 하고 저 일주일에 나 4일만 일하고 있어. 그 다음에 돈은 예전보다 더 많이 주시오. 이렇게 나와서 이제 파업을 한다 그러면은 그 파업을 못하도록 게임을 룰을 만들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의무적으로 6일씩 일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돈이 있어요. 힘도 있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자꾸 접촉을 하겠죠.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기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일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아까 말씀하신 뭐 부패라든지 이 정직하지 못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이런 제도를 만드는데 와서 이제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접근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역에서 이제 뛰두르고 로고송 막 부르면서 선거하려면 돈이 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게 또 현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돈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월급을 그 정도 줘도 정치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에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치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될 최소 학력은 어떨까요? 없어요. 뽑히기만 하면 돼요. 네, 뭐 대학 나올 필요도 없고 고등학교 나올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텔레비에서 많이 보신 그 공중부양 하시는 분 있죠? 그리고 민주노동당에는 현재 초등학교 학력을 가지신 분도 계십니다. 네, 그분의 전직은 청소부였어요. 네, 청소부였지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나와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서 지금 활동 잘 하고 계세요. 오히려 그분한테 필요한 거는 밑에서 이제 그 어떤 법을 읽고 예산을 이해하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저 같은 이제 공무원들이나 밑에 보좌관들이 아까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분들이 갖고 있으면 돼요. 그분들이 국회의원을 돕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아까 그 마음, 진짜 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근데 그 국회의원분이 갖고 계셔야겠죠. 그런 의지를 갖고 있으면 밑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오히려 그분들은 이제 어려운 경험을 직접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시겠죠.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은 전혀 없습니다. 국민의 대표면 각각 연령대를 나눠야지 왜 거의 40, 50대인 걸까요? 이거 재밌네요. 네. 의원님들 보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나 뭐 다들 좀 연세가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이제 30대 국회의원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19대 선거에서는 아마 20대 국회의원도 나오지 않을까요? 30대 초반이나 이런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되려면 대부분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그 국회의원 중에 비율이 제일 높은 직종이 뭘까요? 직업군이. 언론인, 법조인, 또 전직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법조인들은 이제 변호사나 아니면 판사나 검사 이런 출신들이 아무래도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게 제일 기본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제일 많긴 해요. 법을 다뤘던 사람들이. 그래서 법조인 출신이 아직도 많고 사회적으로도 법조인들이 굉장히 권력층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조인 출신들이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이 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멘토님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의원님들이 법안이 이렇게 쌓이는데 이게 뭔 법인지 이거 맨날 그거 연구할 수가 없거든요. 하는 일이 워낙에 많아서. 그래가지고 요만큼 법이 들어오면 이걸 요렇게 줄여줍니다. 제가 교서를 써가지고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뭡니다. 그런 것을 제가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딱 보기 좋게 읽기 쉽게 딱 여기다 하나씩 깔아드려요. 그럼 이제 의원들이 보고 이거 문제가 있는 법이네. 이거는 괜찮은 법이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의원들은 자기들이 이제 이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자료가 없잖아요. 정부에는 이제 뭐
몇십만 명의 공무원들이 자료를 다 제출해가지고 그 자료를 보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본인 하나의 자기 직원이라면 10명밖에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자료를 얻기가 힘들고 자료가 없으면 판단을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작성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정부 행정부를 통제하는 거예요. 행정부의 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서열이 제일 높은 사람 대통령 밑에 이제 정부 기관들이 쭉 있어요. 그 밑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약 저는 몇십만 명, 한 90만 명 가까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뭐 거기에 이제 교직원들, 뭐 지방자치단체 근무하는 사람 포함시켜서 그렇게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자기 하기 편한 대로 끌고 갈 수 있겠죠. 그거를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못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제일 국회에서 하는 업무 중에 큰 거예요. 헌법 만들 때 이제 행정부가 있고 그 정부의 업무 기능은 전부 행정부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해서 국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네는 국회에서 만든 법에 따라서 일해라. 그 다음에 일을 해놓고 나서는 국회 심사를 받아라. 그리고 돈 어떻게 썼는지 국회에다가 제출해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그 기관이 국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부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 혼자 맨주먹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정보가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국회 공무원을 상당히 많은 공무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저 혼자 너무 열심히 그냥 연습을 했더니 그렇구나. 예. 또 가슴에 담아두셨던 질문들 그 물 드시고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아까 또 여기 써내시지 않으셨지만 뭐 질문 있으실 텐데. 공무원들이 거의 국회의원 한 분당 10명씩 데리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거의 보좌관들 그러면 그 보좌관들은 뭐 한마디로 그러면 그 한 명의 국회의원의 손과 발해야 되는 사람들일 수가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쳐서 되는 사람들이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국회의원이 당선되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쓸 수도 있는 건지 그 궁금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다시 했는데 다음에 국회에서 낙선이 되면 데리고 있던 보좌관들은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지 좀 그런 거 궁금해요. 이것도 뭐 공무원 하면은 저는 처음에 요즘 젊은 분들이 공무원을 많이 이제 희망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가장 아마 최우선으로 두는 가치가 그걸 거예요. 안정적이다, 안 잘린다, 60평생 계속 회사 다닐 수 있다. 그게 아마 가장 지금 중요해지면서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60년 정년을 보장받는 게 아닙니다. 특히 제일 대표적인 게 그 국회의원 보좌진들인데요. 국회의원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에게 임명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마음에 들면 채용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좌진들은 이제 그 정해진 어떤 정년이 없이 보장되지 않는 공무원이라고 그래서 결정직 공무원이라고 하는데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정년은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의원 본인이 낙선하게 되면 그러니까 어떤 정식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이제 자기가 선거 뛸 때 자기 선거를 도와줬던 그 학생이다. 그러면은 이 친구 고생했는데 나랑 같이 국회에서도 계속 일하지. 그래서 데리고 와서 등록하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별도의 시험은 없고요. 대신 이제 의원실별로 조금 이제 능력 있는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자체 시험을 치는 경우는 요새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면접도 보고. 그리고 이제 그 국회의원이 낙선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보좌진들도 물론 이제 자리를 집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지금 있는 보좌진들은 대부분 이쪽 의원님 모시고 있다가 이쪽 의원님이 떠나고 나시면 또 옆방 가서 이쪽 의원님 모시기도 하고 대부분이 이제 그 보좌진 역할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보좌진만 뭐 20년 넘게 하신 분들이 많고 이 의원님이 낙선되셔도 그분의 능력이 인정이 됐으면 다른 의원실에서 그분을 채용해서 데려가죠. 그런 식으로 보좌진들도 굉장히 근무 경력이 긴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갑자기 한나라당이 한 120석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60석으로 줄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은 아무래도 한나라당 쪽의 정책을 많이 연구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한나라당 내에서 이제 다른 보좌진들로 들어갈 텐데
사이즈가 이렇게 확 줄어버리니까 상당수는 또 이제 그냥 다른 일을 하시게 된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근데 요즘은 보좌진들이 이제 정책 능력이나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일하다가 한나라당 가는 경우도 있고 한나라당에서 일하다가 민주당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열려 있는 거죠. 또 질문하실 두 개 있는데요. 말씀 주시죠. 공무원은 예. 그 우리 정년이 있잖아요. 네. 국회의원은 정년이 얼마 하고요. 예. 국회의원 하다가 중간에 만약 죽으면 어떻게 돼요? 예.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70살이 넘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본인이 체력 되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하시다 돌아가시게 되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돌아가시면 이제 예. 새로 뽑아야겠죠. 그 지역에서는 다른 국회의원이요. 예. 그리고 이제 정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 70살이 나이가 차고 선수가 올라가면 뭐 3선, 4선 올라갈수록 이제 영향력이 커지기 때문에 너무 이제 나이 드신 분들 중심으로 이제 구성될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 선거 한번 할 때마다 공천할 때 이제 어르신들은 이제 그만하시라. 그리고 좀 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어느 정도 오랫동안 그 국회의원을 하신 분들은 은퇴를 또 하시고 그래요. 다음 선거에 안 나오겠다 이렇게 불출마 선언 이런 뉴스 많이 보실 텐데 그런 식으로 이제 물러나시는 경우가 많죠. 지금 제일 오래 하신 분이 국회의원을 몇 번 하셨을까요? 이거 퀴즈. 몇 번 하신 분이 지금 현재 제일 오래 하신 분일까요? 국회의원. 사서. 보기를 드릴게요. 보기. 1357 뭐 할까요? 아니, 4, 5, 6, 7, 8 다섯 개 중에서 하나 골라주세요. 7. 잠깐 이거 먼저 손 드는 분이 아유 너무 많다 이거 너무 쉬운 거 골랐는데. 네. 손 누가 먼저 들었지? 아까 몇 손이에요? 7, 8, 5, 6. 네. 워밍업이었어요. 예. 정답자 두분 나왔는데 7선 의원이 지금 제일 오래됐어요. 7선. 네. 7번 하려면 한 번 임기가 4년이니까 28년 거의 국회의원을 직업으로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네. 정치인이 직업입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제일 선수가 높은 분들이 보통은 이제 의장이 되는데, 근데 이제 그분은 그 여당의 한나라당 소속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의장을 안 하셨고, 얼마 전까지 국회의장을 하셨다가 얼마 전에 사퇴하신 그 박희태 의장님은 6선이었어요. 역대로 이제 그 제일 많이 국회의원을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이건 진짜 퀴즈. 주관식. 역대 최. 이거 김영삼 대통령 아니에요? 김종필 예. 총장이 구선이고 그 김영삼 대통령 구선 아니었나? 정확하십니다. 역시 와. 자리에 앉아 있다 보니까 소정의 나중에 이제 소정의 상품 한번 드려야 돼. 벌써. 네. 이건 진짜 이해 없으시죠? 이게 주관식인데 단박에 맞추셨다는데. 예. 부산 김종필이요. 네, 맞습니다. 그때 김영삼 의원은 초선이 됐을 때 나이가 25살이었어요. 25살. 예, 제가 지금 태권 25살입니다. 나이. 저 이번에 국회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때부터 국회의원 했으니까 대단히 오래 한 거죠. 제가 질문을, 아까 그럼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나? 질문, 너무 슬퍼서 돌아가신 다음은 언급하지 맙시다. 새로 선거를 하면 돼요. 이제 다시 공무원 선거를 하면 돼요. 또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맨날 쇄신하겠습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동을 드리겠습니다. 맨날 나와서 하는데 제일 핵심적인 건 그 공천 심사 방식인데, 지역 여론조사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부정과 연루됐던 기록 그 경험이 있는가 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부정부패나 이런 쪽하고 연루돼서 한번 혐의를 받았던 분들은 많이 또 제외가 되고 일단은 지역 여론조사 자체 여론조사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 SNS 뭐 이런 지수하고 그런 것들 종합적으로 심사를 하고 또 그건 이제 현역 의원들한테 주로 적용하는 현역 의원들이나 지역구 의원들 대상으로 할 때 그런 기준을 적용하고 이제 그 비례대표는 참신한 인물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노력 많이 하죠. 공천심사 기준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거는 그때그때 이제 항상 새롭게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물들을 그 제도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인물이 들어오느냐 마느냐가 갈린 길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제일 고심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질문이 정치인 쪽으로 되게 편중되는 오늘 거예요. 사실 네. 공무원 편입니다. 오늘 정치인 편이 이제 다음번에 네, 관심 국회 와서 있으신 이제 분들은 의원님들만 이렇게 또 너무 정치인을 불쌍하니까. 한번 섭외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그 오늘 공무원인데 죄송하지만 저는 정치를 하고 있지는 않고 공무원 그냥 네.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정치인 한번 섭외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는. 네. 아니 스스로 되시는 방법도 있고. 청년 비례대표 슈퍼스타 K 방법으로. 예. 여러분들 이제 국회의원이 되시고자 하시면 일단은 이제 25세를 빨리 넘기시길 바라고요. 대통령이 되시고자 하신다면 40세를 빨리 넘기시길 바랍니다. 그 이후에야 뽑힐 수 있습니다. 예. 40. 예. 대통령 30살이 대통령을 하기에는 아직 그 사람의 경륜이나 이런 것들이 한 나라에 돌아가는 걸 다 책임져야 되는데 30살이 아무리 이제 그 똑똑한 사람이 되더라도 그걸 다 경영할 수 있는 경륜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40살 정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40세까지 관야에 계셨죠. 아 30세. 네. 30세. 네, 30살부터. 예수님은 30살부터 뭐 이것저것 많이 하셨는데 왜 대통령은 40세냐. 네. 그때는 평균 수명이 좀 짧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예. 아, 그때 몇백 살까지 살았죠. 900막 그때 우와, 이제 구약 시대 몇 살까지 사시고. 구약 시대 무드셀라가 뭐 970 몇 살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 시대 한참 이후에 예수님이 나셨을 때는 이제 좀 줄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죠. 하여튼 예 그렇습니다. 자 공무원에 대한 어떻게 뽑히나요? 뭐 하려면 무슨 공부해야 되나요? 이런 건 이제 네이버 치시면 많이 나오고요. 예 그것보다 이제 뭐 당신 어떻게 하다 공무원이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뭐 이런 게 아무래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잠깐 짧게 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이제 그 남들과 비슷하게 대학생활 하다가 저희 때부터 갑자기 제가 이제 99년도에 대학을 입학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군대를 도중에 이제 이렇게 현역 입영 대상자여가지고 이제 군대를 다녀오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저희 때는 막 학점을 따려고 막 그렇게 막 혈안이 돼가지고 막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저희가 입학했을 때는. 이거 갔다 와 보니까 이게 굉장히 경쟁이 치열해져 있더라고요. 대학 분위기 전체가. 그래서 이제 그리고 공무원을 하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제가 그냥 공무원을 택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 주위에서 이제 직장인이 되신 분들을 보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어떻게든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이제 사기업에 들어가시면 그 일의 목표예요. 자기 일의 목표는 이제 돈을 많이 버시는 그거밖에 없는데 그걸 따라가면서 살려면 너무 슬퍼지지 않을까. 내가 원치 않아야 되는 일도 해야 될 거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 모든 짓을 다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사람이 각박하고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소중한 힘을 써서 사장님이 두둑히 이제 벌어가시는 그런 구조고 저는 이제 제가 일한 만큼의 노동력에 대한 대가를 받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저게 내 꿈이면 내 미래고 그러면 좀 슬프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공무원을 시작한 것도 있었고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로는 이제 일반 기업에 취직하려면
학점이 너무 좋아야 되는데 학점을 그 좋은 학점을 더 받을 자신이 없어서 차라리 공무원 시험 하나만 딱 목표로 공부하는 것이 빠르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현실적으로 지금 공무원 그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이 되시기 위해서는 일단은 공무원 시험이라는 그게 제일 커요. 그거를 합격을 해야 일단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니까. 공무원을 좀 다양하게 뽑지 않고 왜 시험만 보나요?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제일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다양한 사회 경력이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의 재능을 인정해서 공무원을 뽑지 않고 전부 다 시험만 보니까 전부 다 저 노량진이나 이런 시험 공부 학원들 밀집 지역 가서 그냥 죽어라 공부만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불합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공정한 방법이 그 길밖에 없었어요. 시험. 예전 같은 경우에는 시험이 아니면 윗사람한테 돈을 주든지 백을 쓰든지 뭐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뒷경로로 뽑힐 가능성이 너무나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부정부패를 다 차단하고 오로지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뽑으려면 그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일 주된 경로가 공무원이 되는 경로가 시험이죠. 근데 이제 그러면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시험밖에 없으면 공부를 잘해야 되는데 막막하다 이렇게 답답한 생각부터 하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이 되시려고 하실 때는 조금 경로가 많이 넓혀져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직업을 갖고 있다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릴 것 같고 그 분야의 전문성만 있으면 다른 일을 하시다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이 굉장히 많이 열리죠. 네, 아직까지는 시험이 대세고 저도 시험 보고 들어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는 5급, 7급, 9급 공무원 시험을 나눠서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부터 5급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시작할 때 저 9급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9급에서 5급이 되려면 몇 년이 걸릴까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그 직장에 따라 다른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려요. 그리고 어떤 데는 5급 한번 달고 나가는 게 60 다 돼서 겨우 5급 다시 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들어와서부터 저 25살, 28살부터 이제 다 뒷짐지고 이러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제 그 50 넘어서야 이렇게 딱 기펴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을 나중에는 좀 통합해서 보자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5급, 7급, 9급 그렇게 나눠서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공무원 그 나라 조직이 그 국가기관 조직의 우수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채용을 해서 그 사람들이 그 공무원이 되게끔 인센티브를 많이 줘야 됐기 때문에 아니면 뭐 누구나 똑같이 시험 보고 9급부터 시작하라 그러면 이렇게 우수한 인재들이 국가로 이렇게 시험에 응시를 잘 안 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넌 시작부터 관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줄게 라고 해서 5급이나 7급 제도를 따로 둬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5급이나 7급에는 굉장히 우수한 인력들이 응시를 하겠죠. 그렇기 위해서 좀 구분해 놓은 것도 있는데 그리고 일본 제도 그대로 갖다가 시험 제도를 만들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앞으로는 이제 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것들이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뭐 5급, 7급, 9급 구별하지 않더라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는 형편이라서 아마 좀 바뀌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또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라든가 질문하실 수 싶은 부분 가장 낮은 공무원은 뭐 여러 가지 있는데요. 9급 공무원 보통은 이제 일반직 공무원은 9급부터 있는데 기능 뭐 10급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비율로 봤을 때도 9급 공무원이 가장 많고 공무원은 이렇게 급수별로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좀 다른데 국회는 5급 공무원이 제일 많아요. 공무원이 되게 그런 좋은 직업을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무원을 하면서 가장 막 단점이나 뭐 불편한 점 그런 거 단점과 불편한 점. 그 국회의원들하고 비슷하게 공무원들도 나라 돈을 자기가 대신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돈을 여기다 쓸지 저기다 쓸지 이 사람한테 줄지 저 사람한테 줄지 법에 딱 명확하게 안 나오고 공무원 본인의 판단에 맡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어차피 A한테 가거나 B한테 갈 텐데 이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는 이만큼의 돈이 그러면 A랑 B랑 서로 이거를 받기 위해서 이 공무원한테 접근을 하겠죠. 이런 이해관계가 굉장히 얽혀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공정하게 집행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본인도 아무래도 마음이 더 잘 맞고 밥 한번 사주고 뭐 이렇게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 돈을 주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뭐 텔레비 보면 가끔씩 부정부패로 뭐 몇 억을 착복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오는 것이 공무원이 나라 돈을 자기가 대신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데 얽매였을 때 제일 고민되고 힘들지 않나. 적어도 이제 정직하게 자기가 공무원 일을 업무를 보기 위해서는 항상 그런 판단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 제일 어렵지 않나 싶고 공무원 되면 9시부터 6시까지 뭐 칼퇴근하지 않나요?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칼퇴근하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극히 드뭅니다.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평균 퇴근 시간이 몇 시쯤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 집에 가는 날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12시 정도까지 일을 합니다. 밤 12시. 집에는 거의 잠만 자러 가요.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 가서 9시 뉴스를 본 게 딱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시, 11시. 주말에도 그리고 거의 항상 나오는 편이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보통은 굉장히 업무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되면 좀 편하겠지라는 생각은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기업만큼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여기도 이제 경쟁도 치열하고 내부에서도 업무량이 일단 굉장히 많습니다. 나라가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만큼 사람을 계속해서 채용하다 보면 나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이 늘어나는 것만큼 사람을 늘려주지는 않습니다. 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모자라고 업무량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예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이 좀 편하니까 걱정 없이 살아도 되니까 이런 생각으로 지원을 하신다면은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거예요.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처음에 입사하자마자 처음에는 이제 뭐 좀 교육받고 뭐 이러느라고 좀 보냈는데 처음 첫 휴가를 간 게 4년 차 돼서 첫 휴가를 가봤어요. 이틀. 업무量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봉급이나 이런 것들도 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공무원은 일단은 그렇게 많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일반 여러분들이 보시는 기업체나 중소기업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받고 대기업에 입사하는 직원들보다는 조금 덜 받는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것도 이제 5급으로 입사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9급으로 입사하는 경우에는 봉급이 정말 작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제가 뭐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일반 중소기업보다 조금 더 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급 공무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연차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돈이 더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도 주위에 민간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보다 많이 받을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평생 직장이니까 편하지 않나요? 민간 기업에서는 이제 윗사람하고 상사하고 좀 뜻이 안 맞으면 좀 한바탕 싸우고 옆에 기업으로 옮기면 되죠. 비슷한 직종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히려 일반 기업체보다 조직 문화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자기보다 직장 상사를 대할 때나 아니면 조직 문화 자체가 기업에서는 창조적이고 빨리 어떻게 보면 돈을 벌 수 있는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업 문화가 상당히 아랫사람도 아이디어를 쉽게 제시할 수 있고 이런 기업 문화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공무원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쫓아가고 있지 못해요. 기업 문화가 내부의 조직 문화가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셔야 될 거예요. 또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하셨다면 시험 공부는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뭐 이런 것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자기의 그런 어디서 일하는지는 그런 거 무조건 이게 무작위로 골라 정해진 거예요? 기관별로 시험을 다 따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헌법에 나오는 대통령이 있는 밑에 정부 여기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한 번에 봅니다 시험을. 그리고 여기 국회는 아무래도 기관이 다르잖아요. 대통령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 및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험을 여기 국회는 또 따로 보고요. 그리고 법원 같은 경우에도 그 대법원장이나 판사들이나 검사들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도 시험을 다 따로 봅니다. 시험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그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기관이 엄청 크다 보니까 자기가 시험을 치렀을 때 성적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골라서 갈 수 있게끔 돼 있긴 한데요. 자기 뜻과 무관할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 제일 잘 본 사람은 어디랄까요? 정부에서. 아 정부에서요. 그냥 요즘은 많이 이제 선호도가 바뀌고 있는데 그 또 5급, 7급, 9급 따라 시험별로 또 좀 달라요. 근데 이제 5급을 기준으로 하면 어디 많이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들어본 정부 기관 중에 청와대는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 중에 소위 말하는 그 에이스 멤버들을 뽑아서 갑니다. 청와대로 바로 입사하실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시청. 네. 그러면 어디로 가고 싶을까요? 시청. 시청은 이제 우리나라가 지방자치단체가 됐다 보니 지방자치 시대가 열리고 나서 그 시장을 다 따로 뽑잖아요. 그 서울시청 공무원들은 서울시에서 따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 소속 공무원이 또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단체별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서울시에 응시한 사람은 그냥 서울시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동두천시에 응시한 사람은 동두천시 시청 공무원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시청들은 조금 다른 문제예요. 그 해당 시에 응시하시는 겁니다. 네. 네. 이상하게도 국세청이란 곳을 아시나요? 국세청. 세금 거두는 데죠. 옛날에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는 뭐 세리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봤지만 그만큼 이제 죄도 많이 저지른 사람들이 많았고 세금 거두는 국세청이 지금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여기가 이제 돈 들어오고 나가는 걸 다 관리하는 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의 예산을 그 기획재정부에서 짭니다. 실제 예산을 짤 때 돈을 어떻게 걷어들일지 또 어떻게 쓸지 이거를 기획재정부에서 다 총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을 제일 선호를 하는 경향이 많고요. 또 근데 또 개개인 차가 그거는 굉장히 커서 예를 들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 이런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시험을 일단 만약에 보시겠다고 마음 먹으시면은 어느 부서를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같이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시험도 여러 가지 그 기술직들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설직도 있고 여러 가지 갈릴 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그 대학교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는 공무원 직종을 가시는 것도 또 바람직한 일이겠고. 그리고 아까 시험 언제부터 시작하나고 해요. 그거야말로 개개인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만 보통 2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실력 있고 오랫동안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더 빠른 시간 내에 붙기도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공무원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기 전에 저는 이거를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 저도 물론 시험 준비하면서 마찬가지였지만 몇 년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서 5, 6년이 금방 흘러가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에 도전해서 다른 훨씬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시험에 다 투자하게 돼버리면 가장 젊고 활력 있을 때 힘이 있고 에너지가 넘칠 때 그 시간들을 다 쓰게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 처음 공직에 입문하는 나이가 30살이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30살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군복무나 이런 걸 제외하더라도 4, 5년 이상을 투자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오랜 시간, 대학 기간보다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년 이상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충분히 선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너무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이제는 일반 기업체 가서도 받아주질 않아요. 30살이 넘어가면 일반 기업 입사할 때도 굉장히 지장을 받거든요. 4, 5년 동안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라고 면접관이 질문하는데 예, 공무원 시험 준비했습니다. 아, 예, 그러시군요. 예.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굉장히 다른 경력들을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냥 앉아서 책상에서 시험 공부만 했습니다. 굉장히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몇 년 정도 공부하겠다 이 생각은 굳은 결심을 한번 하시고 들어가는 게 제일 필요하지 않나 현실적으로. 제 주위에는 아직도 직장을 같이 공부를 했으나 아직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이제 입사 원서를 내도 원하는 기업에 입사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의 소중한 또 젊은 날의 시간들이 또 너무 많이 허비되니까 그런 것들은 꼭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한 1시간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요. 저희 오늘 마치는 예상 시간이 5시였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멘토분이 여러분들이 선물해주고 싶은 책을 아까 3권을 사왔는데 한 권은 나갔고요. 오늘 국회 관람이나 혹은 멘토님의 이야기 중에서 퀴즈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책이거든요 이게. 근데 책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제 책을 사봤더니 책이 상당히 고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왕 먼 자리에 오신 거 잘 맞춰보셔서 선물 꼭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진행 리스크했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아니면 꼭 내가 오늘 멀리서 왔는데 이렇게 잘 시간돼서 왔는데 이거 안 물어보고 가면 오늘 잠을 못 자겠다 싶으신 거 남으신 분? 네, 편하게. 이거 좀 이걸 네? 몇 곡으로 보죠? 저는 현재 5곡. 근데 아시겠지만 국회는 이제 아무래도 의원들이 이제 보통 장관급이나 차관급의 대우를 받는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보좌하는 직원들도 이렇게 급수를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놔가지고 여기는 5급 직원들이 가장 거의 말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급, 9급 공무원이 별로 수가 많지 않고 5급 공무원 수가 제일 많아요. 국회는. 공무원도 성과급이 있나요? 있습니다. 성과급이 이제 A, B, C, D 정도로 나눠서 실제로 일을 많이 한 직원한테 그 윗사람이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많이 한 직원은 좀 많이, 업무 기여도가 좀 낮은 직원은 좀 적게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데 가장 많은 성과급을 받아가는 사람하고 가장 낮은 성과급을 받는 사람의 급여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업체하고는 조금 문화가 아직 다르죠. 일반 기업체랑 가장 문화가 다른 게 일반 기업체는 이제 돈 실제로 많이 벌어오고 성과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승진도 빨리 하고 돈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근데 공무원 조직은 아직까지는 그런 문화가 안 됐고 먼저 들어온 사람, 일 오래 한 사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연공서열이라 그러는데 그걸 위주로 돌아가게끔 아직까지는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작년에 들어왔고 저는 올해 들어왔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일은 내가 훨씬 많이 했고 기여도도 내가 더 높은데 제가 이 사람보다 먼저 승진할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사람이 먼저 승진할 거예요. 저보다 1년 먼저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답답하죠. 좀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승진도 빨리 시켜주고 월급도 좀 많이 주면은 힘내서 일 더 열심히 할 텐데 공무원 조직에서는 그거를 적용하기 좀 힘든 여건이 있는 것이 이제 그럼 성과가 무엇인가? 이거 측정하기 쉽지가 않아요. 기업은 너 얼마 벌었어? 너 얼마 벌었어? 뭐 보험회사 같으면 너 몇 건 했어? 너 몇 건 했어? 이렇게 쉽게 그걸 구별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쉽게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정말 그 국민들의 이익을 생각해서 신중하게 꼼꼼하게 따져가지고 그리고 정말 이해관계가 많이 얽힌 복잡한 부분 이거 한 건 처리했어요. 이 사람은 6개월 동안 이 한 건 처리하는데 온 힘을 쏟았고 이 사람은 좀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법들 10번 처리했다고 봅시다. 그 수치상으로는 이 사람이 훨씬 더 일을 많이 한 것처럼 보이지만 고생은 이 사람이 한 건 처리한 사람이 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치화시키기도 어렵고 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군대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한 달에도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병장 달고 먼저 나간 거예요. 아직까지는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일을 너무 태만히 하거나 그런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일을 안 주죠. 좀 중요하지 않은 일을 주거나, 그리고 좀 더 심한 방법으로는 자기 후배를 자기 상사로 딱 임명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내가 집에 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좀뭐 통제를 하고 있는데 일반 기업처럼 그렇진 않아요. 혹시 또 뭐 이거 안 물어보고 오늘 집에 가면 억울해서 잠을 못 자겠다, 열이 받는다, 기타 등등의 이유로 그런 이렇게 남으신 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니까 충분히 많이 물어보시고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공무원이 너무 많은 나라가 좋은 건가 적은 나라가 좋은 건가. 만약에 이제 수험생이 만약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시면 시험 준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공무원이 좀 많았으면 좋겠죠. 좀 많이 뽑고 그래야 나도 공무원이 될 거고. 또 많은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이 엄청나게 늘어나도 공무원 숫자를 그렇게 빨리 늘리기 힘든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옛날에 이제 소련이나 지금은 이제 별로 남아있지 않은 공산주의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 전기, 철도, 가스 이런 거 지금은 뭐 이제 상당히 민영화된 기업들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 국가예요. 다 거기서 일하는 사람 다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수가 어마어마했겠죠 이게. 근데 공무원들이 이제 돈의 가치로 움직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뭐 물론 이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이제 많이들 사라진 이유가 그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많이들 공산주의 국가가 실패한 원인으로 국가가 너무 커졌기 때문이다, 비효율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또 이렇게 많은 것은 정말 필요한 영역에 필요한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게 좋겠죠. 그렇습니다. 너무 저 혼자 떠든 것 같아서 지금 궁금한 게 없었나. 언제라도 좀 궁금해지시면 뭐 게시판도 있고 하니까요.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큰 박수